안녕하세요. 비욘드 챕터입니다. 오늘 비욘드 챕터 팟캐스트 에피소드 3에는 RCA 마스터 인 아키텍처 리바 2를 졸업하신 후 그다음에 포스트 앤 파트너스에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 계시는 박존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종민님은 저희 비욘드 챕터 멘토이시자 인스타그램 얼반 에세이로 활발히 영국에서의 그런 건축가로서의 삶과 그리고 유학 이야기 등을 공유하시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더 개인적이고 여태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팟캐스트로 초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 소개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떨리네요. 그런가요? 사실 유학 준비하는 분들, 특히 영국 건축 유학 준비하는 분들은 얼반 에세이를 모르진 않거든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종민님이 그런 회사를 밝히기 전부터 포스트에 음, 다니시는구나, 내심 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음, 예.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뭐 포스터인 거를 티내기는 싫었고, 네, 근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포스터에 있는 사진들, 포스터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행히 이제 사람이 점점 느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작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포스터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기획하고 또 저희 큐레이터 팀과 서울시립미술관 과장님이랑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회사를 오픈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포스터의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런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니면은 되게 종민님의 그런 초기 건축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어떤 질의가 있을지 이제 좀 리스트를 좀 이렇게 보고 저도 저 스스로를 어쨌든 이제 경력으로 치면 이제 한 15년 됐나? 그리고 대학교를 2001년도에 갔으니까 어쨌든 한 20년 가까이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쭉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이제 스스로를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창피했던 순간도 많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제 얘기를 하고 저의 초창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인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초창기 얘기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대학교에서 이제 건축학을 전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어요.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습니다. 네, 네.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근데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음, 4년제 건축 학과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5년제 이전식인 거죠. 제가 01학번이니까. 그리고 건축학과에 뭐 이제 공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친환경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장에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4년제 건축학과 이제 설계를 했고 건축 본연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지만 전통적인 건축 공부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좀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전공 자체도 뭘 알겠어요.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이제 들어온 전공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관심이 많았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뭐 홈페이지 뭐 그리고 현재로 치면 UX 같은 디자인이겠죠. 그러니까 뭐
웹마스터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전공 전과도 하려고 좀 준비를 많이 했었었고 저희 뭐 전자공학과나 뭐 기계자동차학과나 이런 데로 이제 전과하려고도 이제 관심이 많았었죠. 다만 이제 용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가를 유지하게 되고 어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나이가 이제 한 25, 여섯쯤 되니까 어 외국이라는 거에 되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어, 주변에 이제 어학연수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 여행을 다니면서 뭐 재밌게 놀다 온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어, 나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네. 집에다가 나 배낭여행 6개월 다닐 거니까 돈 줘 하면 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혼나기만 하겠지. 그러다 네. 보니까 어학연수라는 그 핑계로 25살쯤에 런던으로, 그러니까 케임브리지죠, 사실. 케임브리지로 어학 몇 주 하고, 몇 주. 그리고 북유럽부터 서유럽, 동유럽, 터키,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여행을 한 쭉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어쨌든 이제 유럽도 보고 또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건축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었던 되게 네. 인기 있었던 건축물들을 보고 3학년 설계 수업을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4년제 시스템에서는 건축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학년까지는 설계를 듣지를 않았고 설계 수업도 사실은 선택이니까 되게 설계 수업이 길잖아요. 2학점짜리면 4시간을 들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왜 들어? 그냥 교양 수업 듣고 뭐 수업 듣고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졸업학점만 채우다가 3학년 때 이제 유럽에서 많이 보고 나니까 한번 설계라는 걸 해보자 해서 설계 수업을 들어갔었고 뭐 도면을 칠 줄 모르죠, 전혀. 그리고 네. 그때도 그래도 잘하는 거는 모델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설계하는 친구의 모델링도 해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수준 낮은 영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D 맥스로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동선, 입구부터 이렇게 전시 동선을 쭉 돌아다니면서 전시장을 들어갔다가 또 공용 공간으로 나왔다가 뭐 쭉 전시 동선을 돌아서 마지막에 뮤지엄 샵을 거쳐서 다시 입구로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한 4, 5분짜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설계를 하는 친구의 서포팅 역할로서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설계라는 거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음, 카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눈으로 봤던 뮤지엄 내부의 공간들, 형태들을 일단은 복제하기 바빴고, 그걸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도면보다는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도면 그릴 자신도 없었고, 그 시기에 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2, 3년 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음, 운 좋게 시너지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만 해도 어쨌든 뭐 스케일 바, 뭐 도면, 뭐 그다음에 선 두께, 뭐 그다음에 단면이 어떻고 패널이 빡빡하게 차는 게 어쨌든 유행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패널에 그냥 렌더링 하나 넣어놓고 그냥 스크린 같은 거에다가 유튜브는 없었으니까 스크린 같은 거에다가 영상 이렇게 플레이 넣어놓고 이렇게 그걸로 하니까 되게 별나다라는 인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신 교수님들은 되게 싫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인상보다는 나쁜 인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과물적으로는 경험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축을 조금 재밌다? 요 정도였고, 이제, 음, 재밌게 되니까 이제 또 더 재밌어질 만한 게 없을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을 조금 더 파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더 반대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없는 것들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비정형 설계 그런 워크숍도 들었던 것 같고, 또 네. 4학년 졸작에서 캐드를 할 줄 모르니까 라이노로 도면을 이제 형태를 잡고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도면을 잡고 그 라인을 추출해서 후배 친구들 주면 후배들이 도면을 대시켜주고, 그래서 졸업 작품 때 서포팅하는 친구들이 보통 모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이걸 하고 이제 서포팅하는 친구들이 도면을 쳐서 저한테 이제 줬었던 음, 기억이 나네요. 음, 지금도 예, 되게 고마운 후배들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되셔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네, 원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더 겉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음, 되게 보통의 건축학과 수업을 듣지 않고 뭔가 겉만 음, 번지르르한 마이너한 학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게, 취업을 하려고 봤더니 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도면 하나 그릴 줄 모르는 친구를 어느 사무실에서 받아주겠어요, 사실. 그래서, 음,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교의 졸업생들은 보통 그 지역 사무실을 가거나 서울에 있는 뭐 메이저 사무실보다는 중간급 규모의 사무실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이저에 갈 수 있는 환경이나 뭐 결과물적인 퀄리티를 봐도 조금은 부족했던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래서 저는 취업을 좀 더 이제 건축에 흥미라는 게 흥미만 있고 이제 능력은 안 되는데 흥미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셀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가지고, 이거를 뭐 패널보다는 설계한 작업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USB에 담아가지고 뭐 이제 사무든 뭐 이런 적립이든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퍼가 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 설계팀 말고 이제 다른 팀에서 연락이 오죠. 렌더링 팀, 아, CG팀, 뭐 모형팀,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오지. 저는 설계가 하고 싶은데 설계팀에서는 연락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18년, 9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네,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되게 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CG팀이나 이제 이런 표현에 치중된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니까 싫었다기보다는 뒤늦게 설계의 재미를 알게 되는 바람에, 이게 되게 결정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설계 도면 한번 그려보지 않은 학생의 치기였다가, 그래서 28, 29에 나 설계해 볼 거야 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들 21살 때 나 설계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학과 학생의 그런 아우라를 풍기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될 친구가 28, 29이 돼서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대학원에 이제 진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셔서 이제 네, 대학원에 가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되게 비정형이나 이런 뭔가 좀 프리폼 같은 그런 네,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대학원 가신 후에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게 종민님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강한 변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프리폼 건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종표 소장이 하는 게, 제가 1회인가 2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카타르 뭐 이제 DDP도 많이 DDP 할 때도 이제 일을 했었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전 표현을 조금 더 정갈하게 하자면, 건축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비정형이라는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런 프리폼이나 비정형적인 그런 건축을 어,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쉬웠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지, 제가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익힐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기회가 닿아서 그 시기에 홍대 민현중 교수님이랑 인연이 되어가지고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렌더링한 그 투시도가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대학원 연구실에 올라가서 홍문관 저기 와우관 저기 10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네. 교수님을 만나서 포트폴리오 보여줬는데, 다들 뭐 제가 뭐 렌더링한 뭐 V-Ray로 렌더링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제 회사 입사도 있었고 했었지만, 되게 투시도 그 카메라 뷰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첫 교수님과의 대화고, 그게 되게 지금까지도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반대로 저는 지적받았던 건데, 투시더에 왜 설계한 건물이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랑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액티비티로 건물을 가리는 바람에, 지금 너는 설계하는 학생이고 건물을 보여야지 우리가 크리틱을 하고 진입부가 어디고 창문이 어떻고 법적인 게 어떻고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이제 소장님들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 가려버리고 건물이 잘 안 보이는 투시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다시 얘기를 하지만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민 교수님이랑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부터 홍대 일반대학원에 들어와서 연구실 생활을 시작을 했죠. 어, 사실, 음, 제가 세미나를 저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취업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뭐 개선점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답변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근데 음, 저는 조금 무책임한 대답이기도 한데 운이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팟캐스트를 이제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 그 운으로 인한 어, 저 박종민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80% 이상의 그 타이밍이랑 그 타이밍에 타이밍이 우연찮게 왔을 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예열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민 교수님이 이제 어, 있는 연구실에서 들어가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현 얘기를 질문하셨으니까, 네. 2009년도에 이제 민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사무실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직원이 그전에도 한두 명씩 있었는데 이제 템포러리로 있다 보니까 이제 퍼머넌트로 어쨌든 직원이 있어서 어, 같이 뭔가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홍대에서 상수역 뒤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민 교수님이랑 실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딱 들어가면 교수님 책상과 제 책상이 있어서 둘이서 그냥 원룸에서 이렇게 사무실이 이제 운영이 된 거죠. 그리고 공주에 있는 미술관 공모전, 뭐 천안에 있는 음, 성당, 뭐 마을회관, 뭐 야외 음악당 같은 거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 2월쯤이었나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팀이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민 교수님이 이렇게 스타가 되실 줄 몰랐죠. 운 좋게 또 감사하게 그분의 음, 그분의 기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음,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제 인생 커리어에서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음, 다른 운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국현에 있던 음, 국궁기무사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참 힘든데, 네. 제가 어쨌든 그 지명설계 5팀 그리고 그해 여름 최종 당선이 되고 보니까 30살에 설계라는 걸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한테 되게 기회가 많이 왔어요. 발주처 미술관 분들도 CM이나 건설사에서도 아는 거 없고 진짜 2, 3년 차밖에 안 된 애가
프로젝트 시작을 어쨌든 민 교수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네, 히스토리도 계속 제가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뭐 연차 많으신 실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뭐 이제 부소장님이나 오셔도 저는 계속 이렇게 어 치렁치렁 키링처럼 계속 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회의에 참석하면 이제 어쨌든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특히 그때는 또 기무사 철거랑 보존이라는 주제가 되게 뜨거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음식의 간이시처럼, 이 친구가 여기서 군 생활을 하면서 지냈답니다부터 시작을 하면 다들 이제, 왜냐면 워낙 기무사는 병사가 없었으니까 초반 네.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되게 어 제가 인볼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군 생활도 사실은. 음, 네. 그렇게, 네, 예전에 했던 운과 운, 그 사실 네. 운 뒤에 숨겨진 그런 했던 노력들이 합쳐져서 이제 좋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 프로젝트를 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게 보아주면 너무 감사하죠. 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한국에서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미술관이고 음, 국립현대미술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프로젝트 설계하셨을 때랑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런 다른 일반 용도, 뭐 오피스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느끼시나요? 음, 그러면 일단 조금 짧게 뭐 대부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2015년도에 네, 오프닝을 했으니까 이제 10년 지났네요, 벌써.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좋은 피드백을 현재까지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사실, 음, 주니어 4, 5년밖에 안 된 주니어 건축을 하는 친구가 공모전부터 설계 변경, 현장 사무실 완공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또 미술관 참여자로도 계속 이름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이 비욘드에서도 미술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아마 한 30년 뒤에도 설계하고 있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미술관을 할 때 가장 재밌었던 거 하나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차이점을 극명하게 느꼈던 거를 조금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어, 그때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미술관에 대해서 음, 건축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김효은 큐레이터님이시죠. 네. 네, 김용 큐레이터님이 저기 그 프라다를 경희궁에서 전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랑 지금 다 겹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다른 미술관은 무엇이고 다른 전시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음,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 교수님이랑 저희도 되게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뮤지엄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민 교수님은 그걸로 관련해서 박사 논문도 쓰시기도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딱 유행하던 그 뮤지엄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빌바오 구겐하임 같은 건축물 하나가 작업으로 들어가는 뮤지엄이 있었고요. 테이트 모던이나 파리에 있는 오르세 뮤지엄처럼 과거의 거대 공간을 변신하는 뮤지엄이 있었고, 가나자와에 있는 사나의 그런 건물의 위계 없이 오픈형인 뮤지엄이 되게 있었고, 샤올라거나 뭐 지금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핫하게 된 수장형 뮤지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다 그 2010년, 2000년도 후반의 그 시기에 이제 이게 새로운 뮤지엄이 될 거야. 이게 새로운 뮤지엄이 될 거야라는 그런 음, 그런 어쨌든 흐름, 건축가들의 네, 도전이 있었던 트렌드,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들이 제가 지금 앞에 나열한 것들인데, 자, 그러면 서울에는 어떤 뮤지엄이 생겨야 될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한복판에 짓는데 이게 땅이 되게 골치 아팠어요. 멀쩡히 지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이제 작다면 음, 작은 땅, 그 땅에 조선시대 종친부들을 위한 건축물 3개 중 2개가 정독도서관에 가 있다가 이제 복원을 위해서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지어진 최초의 의료시설인 경성의전이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제 사용이 되었던 이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이제 또 크게 차지를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도형 아키펠라고라고 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 음, 사이즈의 전시장들을 이렇게 그 흐트려 가지고 어 그 전시장들을 연결하는 이 동선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하는 군도형 미술관으로서 이제 국현이 이제 완성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그 사이트 컨텍스트에 맞는 군도형 미술관이 된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뭐 더 하자면 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민현윤 교수님 작업이니까, 민현윤 교수님 뭐 공간지나 이런 데 3번 넘게 실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교수님 네, 자료나 홈페이지에 이제 상세히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3학년 때부터 실무까지 계속 뮤지엄 관련된 프로젝트를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엠피아트 음, 있을 때도 성당이나 야외 음악당을 했지만 이것도 공공의 포인트를 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프라이빗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둔 프로젝트로 구분지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회사의 헤드쿼터 건물이나 레지던셜 프로젝트, 리테일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는 이용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 혹은 목적성을 두고 있어요. 공공 프로젝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건축 형태보다는 룸 레이아웃이나 동선, 그리고 뭐 마감재, 그리고 파인 디테일 같은 것들, 클라이언트들이 조금 더 사적인 영역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뮤지엄 공공 프로젝트와 이제 다른 용도의 프로젝트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관적인 건축관으로 더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호불호가 더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군도형 미술관? 네. 그게 그런 컨셉을 이제 마당으로 치환해서 디자인을 발전을 시키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점들이 참, 그 당시에, 그때 DDP가 이미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던 시대상이었죠. 네, DDP도 됐었고, 그 네. 다음에 저기, 경복궁 앞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도 계획이 되어 아, 있었고, 네. 어, 그 시기에 뮤지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건축박물관인가? 네. 그것도 좀 들어오게 되었던 도시건축, 것 같고, 네, 네. 도시건축박물관.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설계를 딱 하려고 봤더니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이 짓기 이전에 지은 마지막 뮤지엄은 용산박물관이기도 했지만 가장 저희가 뮤지엄을 짓기 바로 직전에 지은 최신의 미술관은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인 거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아, 지어진 적이 없어서 이제 큐레이터 선생님들도 이 사이트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뭐 전시장 면적은 얼만큼 돼야 되고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할 자료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또 해외 거를 가지고 오는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가 되게 많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전시팀, 교육팀, 뭐 운영팀, 음, 관리팀, 건축팀, 그다음에 학예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한국적인 뮤지엄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적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형태적인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형 21세기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게 결과물로서 2015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오게 된 거죠.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으로 잘 치환됐고, 그 당시 시대상이었던 그런 해외 건축가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이 국현이
한국형 그런 미술관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다음 질문이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니어로 거기서 일을 하셨음에도 네, 공공기관이랑도 미팅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정말 프로젝트를 거의 관장하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뭐 다른 팀이랑 협업했던 이야기나 어떤 그 당시 네, 일했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일했던 경험이 어떠셨나요? 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부족한 연차임에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계속 모든 미팅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 보니까 재밌었던 거를 얘기를 하면 금방 얘기했던 서울관 운영팀, 하계팀, 교육팀 뭐 많은 미팅도 하고 요청 사항들을 회의를 하면서 전시 교육 그리고 공공 공간에 그러니까 미술관 지금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는 전시 교육 공간 그리고 공공 공간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되게 라이브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또 지역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전통 담장에 대한 뭐 사회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커미션웍으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업을 저희 미술관 공용 공간에 퍼머넌트로 설치하기 위해서 어, 어,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설계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DD 기간, 별도의 회의도 많이 하고, 설계 사무실로 작가분이 찾아와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인포박스에 이제 저희 딱그 종친부가 보이는 이게 도시의 창을 가지고 있는 인포박스에, 걸어야 될 작업의 무게가 이제 네. 무겁다 보니까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구조적인 해결점을 같이 찾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매일 살아있다는 거를 음, 참여하는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철거하고 기초공사하고 외관공사를 하는 동안 이제 그 기무사 어, 건물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 오피스로 저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도면을 그리면서 옆에 보면 이제 기초공사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음, 층층이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외관 공사까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 수천 명의 인부 아저씨들이나 건설사 직원분들이 지금 이제 네. 하는 것들이 내가 그리는 이 작은 선에 되게 열의를 다해서 구현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지금도 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음, 네. 아까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매일매일 일이 터지는 거죠. 그걸 되게 좋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어땠나요? 그게, 네. 건축가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그런 건축가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관리자 있는 입장이다. 약간 그런 음, 식의 배움을 받기도 하는데 정말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현장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작업을 하셨나요? 음, 관장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건축가가 이 각자가 예를 들면 전시팀, 교육팀, 뭐 운영팀, 뭐 CM사, 네, 그다음에 시공사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제 회의에 이게 뱉어내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필터링해서 그걸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관리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다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뒷정리를 한 것 같아요. 뒷정리라고 표현하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게
그 교수님이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저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서 야, 이거 보여? 건축가는 업종이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이라는 게 어쨌든 듣고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 학교 학교 책에서 보던 건축가의 역할이 맞긴 맞는데 그거를 좀 더 친절하고 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많이 귀를 열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하루 한번 배우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거는 그런 음. 저희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가보실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조건을 맞추고 그렇게 설계되고 구체화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간단히 혹시 들려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관을 하면서 있었던 거는, 예를 들면 수장고, 사무동, 전시 공간 뒤쪽에 서포팅 공간 등이 이제 해당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건축가는, 지금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100가지의 공간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를 나누듯이, 미술관만 5년을 한 저한테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에 어, 뭐 실무 6년 차의 눈높이를 저한테 기대를 한다면 저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수장고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전시 기획팀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요청한 다양한 전시 트렌드 아니면 또 전시를 하면서 보조 동선이 필요하다면 보조 동선이 전시 그 공간 구획안에 사이드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 건지 또 교육공간 같은 경우는 파티션이나 뭐 교육공간의 수납, 수전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했었어요. 창문도 이제 오픈형 창문도 들어오기를 원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해한 만큼 공간에 저희는 이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뭐 해외 이제 저희도 엠피아트도 사실은 그 전에 미술관 경험이 많이 그 실제로 지어본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발주처에서 많이 이제 양해를 해줘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있는 수장고도 가보고 뭐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수장고도 가보고 또 해외에 저희 출장을 이제 어, 같이 답사를 다닐 때 뭐 미술관의 유럽이나 미술관의 수장 시설들을 구경하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건축 지식을 많이 이제 쌓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저희 포스터의 회사에 와서도 미술관이나 뭐 이런 전시 공간 프로젝트를 하면 저도 옛날 사진들을 막 열어보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라크마 이제 뭐 네. 아니면 저기 뭐냐 시애틀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저기 수장고를 갔던 사진들을 이제 찾아서 열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연결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사실 건축학도들은 필수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면서 이제 학습 공간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은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좋은 전시 보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면은 네, 자기 뭐 건축가가 설계한 프로젝트를 본인이 경험한다는 거는 진짜 건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를 대표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런 네, 공간을 설계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그 펜으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거는 민현준 교수님이 이야기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라고 제가 아, 적어놨는데 어, 네. 다만 감사하게 가까이서 어쨌든 참여한 이제 제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는 앞으로 어떤 기회 그리고 이 커리어를 제가 2, 30년 뒤까지 이제 이어간다 해도 이 프로젝트만큼 저한테 임팩트가 크고
가장 큰 경험을 준 프로젝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어쨌든 뭐 작은 프로젝트들도 했지만 어쨌든 저한테 첫 프로젝트, 첫 매니징을 한 프로젝트이자 그리고 완공한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미술관이 살아 있으니까 매번 이제 거기를 갈 때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이후에 완공한 프로젝트 사실 많이 있죠. 지금 이 회사에 와서도 지은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애착도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5년을 옆에서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잘 해보자라고 용을 썼던 그 초기의 열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거보다 큰 건 없을 거라고 보고 되게 특이했던 게 그때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면 용상박물관이 100만 명 정도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야 매년 200만 명이 오는 그런 미술관으로 생각을 하고 로비도 꾸미고 이제 그 입구도 꾸미고 하자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이요? 이러면서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작년에는 240만, 230만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 국내 최고의 현대 미술관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어쨌든 영국에서도 되게 자랑이고 네. 되게 음. 지금 로아님이나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 도면 출력해서 저희 책상에도 놔두고 있거든요. 미술관 도면, 오, 국현 도면. 네. 그래서 네. 지금도 되게 디테일이나 뭐 조경, 구조 같은 거 할 때 참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서 갔던 프로젝트에 도면은 되게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뭐 어떤 도면을 보거나 할 때, 아, 나 국현할 때 이렇게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이거를 다 열어서 봤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도 저는 항상 이거 출력해가지고 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그렇군요. 저희 사실 영어 외국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 내 베이비야 이러잖아요. 아, 네, 안 그쵸. 그러네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 뭐, 이거는 민현윤 교수님의 베이비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뭐라 그러시죠? 조카? 조카, 네, 조카 내피 정도로 하시는. 네피 정도로. 아, 다행히, 저희는 사무실이 작았어가지고, 네. 이제, 뭐, 상 받을 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매거진이나 이렇게 릴리즈 될 때 항상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사하죠. 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엠피아트가 사실 그 당시 최고의 아틀리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네, 그렇진 좋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스타 네네. 아틀리에라고 하죠. 그러면 네, 스타 음, 아틀리에가 됐는데 음, 음. 그렇게 네, 좋은 커리어를 쌓고 계시다가 갑자기 영국으로 떠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뭐, 사건이랄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음, 이유만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실무, 제가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실무 6년 차가 되었고, 타이트한 5년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남들만큼 이제는 설계에 대한 생각도 단단해지려고 했고, 뒤늦게 시작했다고 하던 그 조바심 있잖아요. 제가 그 네. 도면 하나 그릴 줄 모르는 상태로 저기 와우관에 이제 민 교수님 만나러 찾아갔던 29살의 박종민과 너무 다르게 어, 그 시기에 네. 저는 되게 아, 난 좀 단단해졌다. 뭐 그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그러면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라고 이제 음, 생각을 했고 뒤늦게 시작했다는 그거를 또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가 보니 유학 간 사람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어 뭐 설계 사무실 어디나 가보면 유학 갔다 오신 실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보니까 유학이라는 거를 가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조바심이라는 이 존재가 음, 조금씩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음, 이제 발산하면서 저를 이렇게 갉아먹더라고요. 어, 사실 근데 이거는 그때 이후 또 12년 지난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아직도 조바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평생 이럴까 봐 걱정이긴 한데, 음, 그래서 이 실무 6년 차 이상의 역할을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할 수 있는데,
또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6년 차가 뭘 알겠냐마는 너무 허황되고 아는 것도 충분치 않은데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나 평생 미술관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되게 귀여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주택도 설계하고 싶고 호텔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미술관 스페셜리스트로 남으면 이라는 그런 되게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피아트에서 들어오는 이제 미술관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들어왔었어. 유치원도 들어오고 막 들어왔었는데 많이 손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막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구에서 서울에 왔던 것처럼 또 이제 이상한 꿈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조바심이라는 존재가 더 나를 이제 놓고 했었고 더 큰 도전을 해보려고 유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딱 4년만 해서 영국에서 건축가가 되고 민 교수님이랑 다시 일하려고 이제 음, 2013년도에 이제 떠났던 거죠. 네. 음, 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미전준 교수님은 UC 버클리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영국으로 도려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영국에서 그런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도 네.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RCA를 진학하셨어요. 이런 음,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그 시기에는 저한테는 되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를 저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처음에는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영어 성적이 있어야지 유학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플라이드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실무를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할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뜰리에 삶이 녹록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수님도 뭐 일이 많으셨으니까 그래서 음 근데 UC 버클리에서 민 교수님이 사회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건축을 하셨지만 음, 사회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실에 가면 이제 오래된 책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읽었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면서 조금 폭넓은 건축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은 없는데 영어 그 외국 학교에 오퍼가 나오면 유학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조건부 컨디션 오퍼라는 게 가능해서 이제 RCA, 뭐 AA, 바틀렛, 글라스고, 맥킨토시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바스도 지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그 중에서 저는 학교를 선택할 때 RCA를 선택을 했었어요. 이유는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틀렛이나 AA나 뭐 맥킨토시, 글라스고 같은 곳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건축을 할 거라고 멋모르고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구에서 서울로 왔던 제가 또 잘 모르는 예술이라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거를 이제 미술관 하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 RCA를 한번 가보자. RCA는 음, 학부도 없고 파인 아트, 큐레이팅 히스토리, 뭐 비에클 디자인 이런 전 세계적으로 1등인 학교지만 건축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걸 해볼래라고 이제 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은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건축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RCA에 대해서 어때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구축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구축하는 무언가를 되게 반겨주는 RCA 아키텍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아니어도 됐던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건물이 아니었던 것도 된 거죠. 사실 뭐 바틀렛이나 A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성향을 어, 구축이라는 개념으로서 저는 영어를 되게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CA를 갔었고 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음. 구축이 영어라면 텍토닉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영어적 사전을 얘기하는 거는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냥 형태 그런 없는 의미적인 것, 네. 형태 없는 건축도 건축이었던 것 같고 음, 말로써 지어진 무언가도 건축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뭐 영국 세미나 할 때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자기의 이 벗은 몸을 그대로 석고로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둥으로 만들고 그게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런 그리스 신전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친구도 있었고 뭐 액티비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도 어쨌든 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부서져 없어지는 건축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건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네,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음, 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RC의 경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것 중에서 더 특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한 가지를 네,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걸로 얘기를 하면 한 세네 시간을 얘기할 것 같으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보다는 되게 속상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네, 바로 넘어가죠. 예, 네. 딱 하나 이제 2년 과정이 파트 2 과정이다 보니까 한 학년 마치고 졸업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험을 쳐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서 페일을 먹고 제시를 받고 다 제시도 페일을 먹고 제 제시 비스무리한 거를 봐서 겨우겨우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게 된 이제 어, 에피소드죠. 어, 그래서 재미난 네. 에피소드가 아니라 되게 슬픈 에피소드인데 저는 음, 학교에 들어올 때 되게 자신이 넘쳤던 것 같아요. 아니 미술관도 했고 그때는 정말 이게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존재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은 시기에 2013년 박종민이긴 한데 되게 자신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면 뭐 그때 튜터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건축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건물 지어본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막 그런 주변에 그 튜터들이 보이고 학생들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었고 말로만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건축 도면 그려본 애가 있겠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9살에 건축 도면 안 그려봤던 저를 그 사이 까먹은 거죠. 음, 이제 기세등등한 채로 이제 영국에 와서 학교를 이제 들어갔고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시를 보고 또 제시를 보고 해서 겨우 아,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건축학장이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줬어요. 이게 지금도 안 잊어지고 저도 항상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머릿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졸업 학년에서는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기대가 된다고. 왜냐하면 그 학장이 제 인터뷰도 봤었거든요. 제 RC 인터뷰. 그래서 음, 뭔가 포텐셜을 보고 저를 음, 이제 학생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네. 못 보여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학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머릿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꼭 그 내년 졸업학년에서 보여주길 바라고 그 이유는 여기는 학교고 네가 머릿속으로 꿈꾸는 그 무언가를 구체화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튜터들이 너의 오리지널리티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 오리지널리티가 저는 영국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크리틱에 들어가면 너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게 거기 오리지널리티가 왜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표현하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거기에 드러났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정말 혼자만 건축물을 하고 도면도 쳤던 것 음, 같고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자면 되게 그럴싸한 이론을 혼자 그냥 갖고 와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음,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를 이제 그 학장은 느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네가 생각했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해보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뭐 발표하면 튜터들이 그 다음 크리틱할 친구 PT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음, 그래서 너의 오리지널리티를 듣고 싶으니까 꼭 얘기해달라고. 다행히 이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정말 이제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졸업 학년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와서 RC의 건축 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고, 뭐,
사실 뭐 상을 받고 매거진에 실리고 노미네이트 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음, 그렇지만 어쨌든 유학 오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그 기세등등했던, 제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다 결국에는 이루고,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을 하신 후에 이제 포스트 파트너스에서 취직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계속 이제 삶을 이어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그 채용 당시 상황이랑 인터뷰 과정 등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인터뷰에서 도움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 활동들이 도움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교수님은 얘기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다시 운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할게요. 보통 6월 말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랑 졸업 작업이 많이 준비가 된 친구들은 4월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원도 그때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한 5월 달 이쯤부터 지원하는 친구들은 얘네들 아직 졸업 안 했는데 되게 템팅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재밌게 봐요. 그래서 어 그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는 그 RAB에서 진행하는 그 실버 무슨 뭐 메달 여기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 튜터랑 같이 노미네이션이 여기에 되려고 9월 중순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제출일이 9월 뭐 10며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출일까지 막 열심히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미 늦었어요. 네. 그리고 졸업 비자가 없었어요. 그 저는 당시면 그 2015년도 이쯤에는 그 대학원을 졸업하면 졸업 비자가 안 나오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자 스테이터스가 12월까지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안 어, 남았어요. 근데 어, 열심히 저는 어쨌든 왜냐하면 앞에 슬픈 에피소드처럼 어쨌든 한 해를 날렸기 때문에 그 졸업하는 그 작업은 어떻게 해서든 빛이 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취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음, 졸업 비자가 없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되게 한정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실 뭐 대형 설계 사무실, 뭐 자하디드, 뭐 포스터, 뭐 헤더윅 같은 그런 대형 설계 사무실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안책이었기도 했죠. 그래도 아직 철이 덜 들었던지라 영국 오기 전부터 가고 싶었던 이제 존 파슨이나 아담 카루소, 식스의 뭐 치퍼필드 열심히 달마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3달 남은 그 짧은 시기에 정신 빨리 차리고 지원했어야 됐는데 이제 사실 지원은 뭐 이제 한 7월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7월 때부터 포트폴리오 준비한 거를 앞에 말했던 아틀레 사무실에다가 열심히 냈고 그때 디진잡에서 올라오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곳에다가 다 냈던 것 같아요. 한 100군데 넘는 이력서를 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를 100군데가 넘어도 이력서를 다 내고 나도 점심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이력서 취업 준비생 때의 마음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루에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점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9월 말에 포스에서 인터뷰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뭐 이제 다른 데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포스에서 어쨌든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러, 처음에 딱 회사에 왔는데, 저는 런던에 살고 있었으니까 런던의 사무실에 직접 인펄슨으로 인터뷰를 받는데, 저희 건물이 1989년도에 지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있는 건물인데 그 신전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450 넘는 폭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보 계단처럼 이렇게 좀 터벅터벅터벅 맞아요. 올라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전에 올라가듯이 조금 왜소해져요. 그냥 사람 기분이 묘하게. 저는 그 시기에 설계를 여기서 안 했으니까 어떤 의도로 그 계단을 디자인한지 모르겠지만, 참,
경험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은 또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는 왜 그렇게 가슴이 되게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거기다가 계단을 타고 딱 올라오면 한 7m 층고의 이제 클리어 네. 실링을 가진 이 거대한 공동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템즈강이 파노라믹으로 쫙 파노라마. 보이는데 어 되게 기가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꺼내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게다가 이제 RCA 작업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도면 하나 없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또 세상 답답한 친구가 또 여기 인터뷰를 보러 왔네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RCA 작업이 되게 한, 한 80페이지 됐거든요. 포트폴리오가. 그거를 네. 열심히 설명을 하고 했더니 관심도 없고 그냥 쭉쭉 빨리 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 알겠다고 이랬더니 넘기면서 야 그거 말고 작업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건데 음, 어 그들에게는 이제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뭐 제가 뭐 상도 받고 매거진에서 실리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해봤자 그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국현 프로젝트를 딱 챕터가 되니까 관심을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음, 알고 봤더니 중동 어딘가에서 이제 사이트 오피스 일할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네. 다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운으로. 어,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앞에서 RC의 그 작업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 안 하다가 갑자기 첫 번째 인터뷰 질문이 야, 그래서 너 이 프로젝트 할 때 사이트 오피스 경험 있어? 몇 개월 정도 했어? 몇 년간 이 프로젝트 했어? 이게 막 계속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뭐 이거 그럼 공모전부터 완공 때까지 다 했던 거야? 너는 포지션이 여기서 뭐였어? 야, 이런 문제가 제가 왜냐면 거기에 뭐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고들도 제 포트폴리오에 적어 놨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을 하면서.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뭐 이제 금액이 없어서 전시장 2가 결국에는 이제 안 지어지고 피트로만 만들고 뭐 이게 탑하기로 해서 조경으로 바뀌게 된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었어요. 뭐 그랬더니 갑자기 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 건축가는 어떻게 해결했고 너는 뭘 서포팅했어? 야,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전시가 그럼 하나는 안 지은 거야? 완공이 됐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갑자기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질문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나는 RCA 작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이죠. 한 일주일 동안 이거 네. 녹음해가지고 연습하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옆에 다른 파트너가 야 그럼 밸류 엔지니어링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 뭐 이러면서 네. 그 테라코타 패널이랑 그 석재 패널이랑 보면서 야 그럼 돈이 없어서 이건 석재로 바꾼 거야 막 이런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많은 질문에 되게 영어가 안 됐었고 실제로도 어 어버버거리면서 이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진정성은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친구가 정말 이 작업을 애착 있게 했었다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제 말에 느껴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딱 한 일주일 안에 있다가 오퍼 메일이 오면서 이제 10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를 이제 사이트 오피스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회사 뭐 공모전에 대상을 받아도 딱 그 시기에 오피스 회사에서 뽑아야 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뽑히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는 제가 그냥 딱 그런 사이트 오피스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제가 나타난 거지. 뭐 제가 잘해서 취업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느꼈을 때. 음, 그러게요. 정말,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뒤에 거를 잘 준비를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힘들었던 점들이나 뭐,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트폴리오에 넣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을 좋게 해본 거 아닐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할 때 그런 진정성과 음. 합쳐지면서, 네, 그게, 네, 다가가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스트 파트너스에서 일을 하셨는데 혹시 일하시면서 어렵던 점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려우신 점이 있으신가요? 어, 아직도 어렵죠, 사실은. 아, 아직도 네. 많이 어렵죠. 지금, 지금 저는 몇 년 차시죠? 지금 이제 10년 차죠. 네. 회사, 이 네. 포스터 10년 차인데, 네. 아직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 어쨌든 조금 늦게 늦게 유학을 온 것도 있고, 그거는, 핑계라고 하면 핑계긴 하지만, 음,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제 그 인스타에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네거티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어 뒤가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기는 가족도 없고 여기는 뭐 친구도 없고 여기는 뭐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주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버텨야 되는 거라서 음, 저는 지금도 여기서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이 있으신 그런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음, 여기서 있으면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컨피덴셜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음,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이 어쨌든 큰 설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나의 부품 이상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건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벤트가 저한테는 작년에 있었죠. 저작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제 2023년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24년도 전시 계획을 할 때, 건축이 테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건축이 테마다 보니, 어, 개인전을 한번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 2023년도 10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때 네. 같이 알고 있던 팀장님들 그리고 거기 있던 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흩어지면서 지금 뭐 관장님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거기 있는 과장님으로도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컨택이 건너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어쨌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포스트 앤 음, 파트너스랑 전시를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확인 요청한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어, 관심이 있다. 그래서 10월 후반쯤에 프리즈 런던 때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제 런던으로 오셨을 때 저희 전시팀이랑 이제 회의를 하면서 좀 더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MOU를 맺고 2024년도 2월 중순에 선박으로 전시 작업을 다 보내서 4월에 전시가 된 거죠. 예, 아, 정말 타이트한 정말 일정이었던 것 빠르네요. 네.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연결자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저도 회사에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많이 모르는 프로젝트도 많고 워낙 프로젝트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지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전시를 기획하게 되고 이 전시 기획을 하다 보니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저희
큐레이터 이렇게 저희 전시 커뮤니케이션 담당하시는 이제 KT라는 분은 저희 회사에 42년째 근무 중이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어너더 레벨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주마다 매주 어쨌든 서울시립미술관이랑 저희 전시 담당 큐레이터 그 KT 뭐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니까 회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취향이 어떻고 그거는 별개로 이 어쨌든 이 포스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에다가 그거를 전시하는 그 기회가 어쨌든 좋은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말하면 저랑 같이 일했던 모든 이제 발주처 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 저기 미래긍정 전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어, 저였어도 이런 회사를 한국에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음, 뿌듯하고. 그리고 또 네. 반대로 한국에서의 나의 위상을 또 회사로 또 알리는 그런 반대로서도 역할을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죠. 그래서 전시 때 보면 전시가 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크레딧 이렇게 다 리스트업 하는 네.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전시팀이 있고 건축팀에서는 저희 이제 시니어 파트너와 제가 이제 이름이 거기에 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네. 사진 찍어가지고 네. 큐레이터 거기 미술관 과장님이랑 큐레이터 하계실 실장님 선생님한테 이 정도면 제가 이거 했다고 얘기해도 되죠? 크레딧 있으면 해도 됐다고 했다고 얘기해도 돼.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전시는 제가 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한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 전시 그 기획팀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여전히 아직도 예, 네, 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죠. 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는 비욘드 챕터를 딱 기획하던 당시였는데, 그때 저도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었어서 그때 종민님의 성함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이렇게 비욘드 챕터에서 비욘드 챕터로 모시게 될 줄은 정말 그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영광이죠, 저도. 아니, 한국에서 사실 건축 전시가 몇 군데 있었어요. 뭐, 헤더윅도 그렇고, 네, 치퍼필드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런데 노먼 포스터 전시는 좀 신기하게,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어요. 시립미술관은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공공미술관이죠. 공공미술관이죠. 그래서 네, 이게 아니죠.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다른 사설 미술관과는 다른 형태가 되네요. 네. 저도 사설미술관이랑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희 전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건축을 테마로 2024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 건축에 대해서 어쨌든 거장 한 명을 마스터 한 분을 어쨌든 한국에다가 소개시켜 보자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몇몇 군데 컨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어쨌든 초청을 받게 되었고 초청받아서 전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23년도 여름에 퐁피두에서도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개념이 음, 조금 다른 게, 음, 공동 큐레이팅이었어요. 서울시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에 있는 전시 교육 큐레이터와 저희 포스터에 있는 큐레이터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테마와 방향성, 그리고 텍스트, 어떤 주제로 서울 시민들에게 이 작업들을 보여줄 것인가. 회사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레트로핏 뭐 예를 들면 뭐 대형 박물관처럼 혹은 세인즈버리 센터처럼 혹은 자이드 뮤지엄처럼 어떤 그런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어,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의 교육의 목적으로서 어쨌든 전시를 꾸미다 보니까 어, 리스트업에 들어가는 작업들도 테마에 맞지 않으면 많이 빠지게 된 것 같고 되게 음, 공공적인 입장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전시팀의 그 이후에도 뭐 미국에서도 전시를 하고 뭐 하지만 조금은 공공의 입장에서 전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인드셋은 포스터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포스터라는 회사는 어쨌든 클래식한 회사다 보니까 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저 팀 4부터 시작돼서 이 노만이 걸어온 이 어쨌든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었던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자라는 거지. 최신 뭐 프로젝트 혹은 뭐 무언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시를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하는 것들은 보통 뭐 조금 더 퍼블릭에 포인트를 많이 둬서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서울시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 18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공공의 공공의 목적이 아니죠. 공공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로 전시를 한다는 게 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게 영국의 특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음,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좀 네. 아카이빙에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카이브에 좀 목숨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뭐 서전스 뮤지엄도 그렇고 뭐 대형마물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시간에 주는 가치를 아는지 모든 게 아카이빙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 전시를 할 때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노만이 1970년도에 런던시에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표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본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를 보관하고 있어요. 다 보관하고 있대.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그걸 이제 디지털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살짝 어너더 레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지금까지는 종민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종민님의 좀 인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민님 이제 벌써 1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인생을 좀 여러 단계로 나눈다면은, 지금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조바심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의 조바심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도 아직 채워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저는 아이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하고 어 여기서 런던에 산 지도 이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의 조바심을 위해서 이제 상황을 바꾸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게 되더라고요. 음, 단편적으로 3년 전에 데이비드 네. 치퍼필드에서 밀라노에서 건축가를 뽑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 코리안 스피킹 예, 뽑았잖아요. 그죠? 나 가고 싶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장난치냐? 너 지금 애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그럼 우리 지금 밀라노 가서 이태리 배워야 되냐?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 이러면서 지원했다가 그렇게 뭐 흐지부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어떤 스테이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좀 안정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정기라고 말하는 거는 제 마음의 안정기라기보다는 제 상황의 안정기로 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도 조금 더 스스로가 좀 느긋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멀리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주변을 더 신경을 써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지만 사실 20년 가까이를 안 해봤는데 잘 되겠어요. 다만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덜 바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조금 더 주변과 스스로 안정기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그리시는 뭐 미래 모습이나 아니면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저의 다음 달의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큰 미래는 네, 조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저도 저의 아카이빙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팟캐스트도 이거를 이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음, 제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거는, 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핑계는 많았죠. 일이 많아서, 뭐, 마감이 코앞이라서, 아, 다음 달까지 뭔가 끝내야 돼서, 뭐, 네, 아이가 있어서, 뭐, 이번 주에는 뭐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해. 이 핑계거리는 너무 많은데, 조금은 스스로를 좀 필터링을 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스타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 대한 이 건축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음,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뭔가 유명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단편적으로 뭘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음, 이제 와이프랑 같이 뭐 이제 미술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유튜브도 지금 뭐 준비를 해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기록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음, 그게 저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그 가족의 지금 아드님이 있으시죠? 네. 그죠? 네. 아드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네. 뭐 나중에 커서라든지 아니면 네, 그냥 뭐 30대라든지 그때 아버지의 그런 비교적 젊었을 때 그런 음, 활동들이 이렇게 아카이빙 되고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이런 활동들이 계속 하신다면은 그게 개인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얼반 그게 에세이도 네, 그게 얼반 쉽지 않아요. 에세이도 요즘 좀 뜸해지신 것 같은데 얼반 에세이도 네. 하루하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래서 예, 열심히 해봐야죠. 그 팟캐스트도 이제 이렇게 저 스스로를 좀 2001년에 박종민부터 쭉 한번 이렇게 훑을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저도 되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썼던 거 이거 나중에 인스타에 올려야지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꼭지를 몇 개 만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그때 옛날에 그 박종민님께서는 지금의 박종민님 이렇게 포스트에서 어서시에 파트너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네. 아니요, 그리고 전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를.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목표하던 회사가 여기가 아니기도 했고, 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추구하던 건축적인 뭐 취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취향이 네. 여기랑 핏하지 않아요. 네. 음, 음,
어쨌든 노먼 포스라는 어쨌든 아이덴티티로는 어, 기능성, 펑셔널. 예를 들면 저희가 설계를 뭐 디자인해서 가지고 오면 예쁜 디자인 이전에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 뭐 좀 데일라이트이 얼만큼 들어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들어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디자인한 거가 이제 결과물로 발전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눈높이는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크리틱은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네. 돼야지 이게 보드진에서 억셉터블 되고 디자인이 더 디벨롭이 될 수 있을 거야. 저의 디자인 성향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거랑은 별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회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게 핏하냐를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예상하셨나요?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베스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인터뷰를 이제 저도 뭐 직접 제가 결정의 유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지만 참여를 하면서 인터뷰를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다 보면, 딱 그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예요. 어, 포스터라는 회사에 핏하냐 안 하냐 안 하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CV나 포폴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거 이전에 이 회사에 핏하고 당장 다음 주에 우리 팀에 들어올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터뷰를 돌아보면 저는 중동이든 북극이든 어디든 갈 준비가 됐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핏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음, 오퍼를 받은 거죠. 실제 와이프 허락도 안 받고 참 용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핏했기 때문에 운 좋게 이 프로젝트 운 좋게 회사에 취업을 했고 또 운 좋게 그때 저를 보내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는 홀딩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런던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저는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작업에 대해서 어쨌든 음, 베스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종민님, 지금까지 종민님의 그런 건축을 진지하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프로젝트 국현, 그다음에 이제 네. 영국 시작하신 것과 그다음에 현재 포스앤 파트너스에서 커리어를 쌓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인생의 상황까지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유학 또는 이런 포스터 앤 파트너스와 같은 그런 대형 아니면 뭐 유명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묻고 싶습니다. 음, 제가 뭐라고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참견을 하자면 네.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어, 최선을 다하면 음, 그 운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런 타이밍이 왔었을 때 가볍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 그 타이밍 놓쳤다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몇 번 느끼는데 제가 한 번씩 점프를 했었던 그 기회들을 보면 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은 오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음, 그냥 평소대로 지냈는데 덥석 이렇게 기프트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80% 이상의 타이밍이랑 그 타이밍이 우연찮게 찾아왔을 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예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그게 이때까지 저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꼭
이제 만약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또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설계사무실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 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조금 스스로를 많이 예열해 둘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예열이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어, 잘 타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놓친 게 맞습니다. 많아서 꼭 그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버스는 집 앞까지 오지 않잖아요. 제가 어쨌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서 음, 그 버스 카드까지 일단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제 버스가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닥종민 멘토님과 그리고 비욘드 챕터 멘토님들이 방향성을 잘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